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예, 오늘은 선생님 목소리가 좀 코가 맹맹하죠. 이제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 코감기가 걸렸는데, 다소 목소리가 평상시랑 다르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이 좀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 마실 때마다 다 편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했냐면, 바로 유배 문화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딘가에서 유배는 셀프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스스로 갔어야 됐다라는 거. 나는 끌려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요. 유배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유배지에서 나타났던 뭔가 음식에 대한 썰들, 유배 썰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배라는 거는 내가 원래 지역에 살던 지역에서 멀리 쫓아내는 추방형이죠. 한마디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금지시키는, 너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 그 섬에 가서 계속 살아.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원래 살던 고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런데 원래는 종신형입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 이건데, 왕이 기분이 좋아졌다던가 뭔가 좀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배라는 말은 원래는 다른 말로도 귀양이란 말도 많이 보내요. 귀양은 귀향에서 온 것인데 이제 다시 그 본관으로 돌려보낸다.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뭐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배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유배 문화를 찾아봤더니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추방형이라는 식으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유배의 그러한 자료들은 고려시대부터 남아있는데요. 고려시대 때 유배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금 대우해주는, 어느 정도 좀 대우해주는 유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본관으로 돌려보낸다는 그런 의미로 그 사람의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어. 부정부패를 저질러가지고 그런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던가, 아니면 뭐 승려 같은 경우에는 절에 있는 쌀을 절도했다던가, 어쨌든 그랬을 경우에 그냥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이제 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 원래 관직을 각탈해버리고 제명당해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국가로부터 받았던 그런 토지를 다 이제 몰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경제적으로 생활수단을 잃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려 초반에는 호족들이 자기네 본거지에 원래 땅이 있었는데 그걸 모두 버리고 이제 왕도로 돌아와서 고려 개경으로 와가지고 그 개경 근처에 그런 땅, 뭐 전시과제도 들어보셨죠? 그런 전시과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녹봉으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모두 몰수해버린다는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생활수단의 상실을 의미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2 유형의 귀향은 좀 더 엄중한, 훨씬 더 굴욕적인 그런 유배였어요. 고려시대에. 어떤 거였냐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향부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향소 부곡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지역은 되게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그 중에 향소부곡의 소는 뭐 공주명학소 뭐 이런 식의 소, 망이망소의 난 이런 게 나왔을 정도로 수공업에 몰두하는 건데, 소는 빼고 향과 부곡은 죄인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좀 천대받는 지역, 거기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귀향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굴욕적이었고요. 보통 관리들 뿐만 아니라 노비들, 일반 양민들, 다양한 계층이 보냈던 향부곡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최고로 굴욕적인 건 완전 그 사람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얼굴에다가 충상호형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에 먹물로 문신을 가한 다음에 자기의 본거지를 아예 향부곡으로 호적까지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고향이고 그런 걸 되게 중요시했었는데 아예 출신 지역도 향부곡으로 옮겨버리면서 노비처럼 살게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자신의 그러한 신분도 강등되는, 노비가 돼버리는 그런 굴욕적인 형벌도 있었다는 겁니다. 향부곡으로 가는 그러한 귀향.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이런 향부곡이 거의 속현인데 속현이 점점점 군현으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향부곡이라는 존재가 점점 없어지게 되죠. 이제 고려의 유배 문화 중에서 좀 재미있는 대표적인 썰이 남아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굴비 먹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굴비 하면은 영광굴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굴비가 법성포 굴비죠. 드셔보셨나요? 저는 굴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굴비는 조기죠. 조기, 참조기를 해풍에 말린 건데요. 굴비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게 고려시대 유배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자겸과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자겸은 자신의 이제 외척 세력으로 사돈을 맺어가지고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장인어른으로. 원래는 이제 예종의 장인이었어요. 그럼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 있었는데 그 인종한테 이제 예종하고 이제 결혼한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의 동생들 있죠. 뭐 셋째 동생, 넷째 동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종 입장에서는 작은 이모? 작은 이모들하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약간 근친 중첩사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왕하고도 예종하고도 사돈인데 예종의 다음 이제 2인자가 될 인종, 다음 왕이 될 인종하고도 자신의 딸들과 또 중첩사돈을 해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겸이 약간 왕도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도니까 인종이 심기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사돈이면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인데 왕위를 노리니까 결국 인종이래. 이자겸의 가장 측근이었던 척준경을 통해서 이자겸을 칩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유배를 가게 되죠. 바로 여기로, 영광으로, 법성포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영광에서 해풍에 말린 조기를 처음으로 먹어본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요, 바닷가로 가지 않으면 바다 음식을 먹기 힘들었어요. 상하기 때문에. 내륙 지방 사람들은 내륙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바닷가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이런 유통이 잘 안 됐던 시기입니다. 처음으로 굴비를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거 이런 맛은 처음이야. 너무 맛있어. 존맛. 너무 맛있다. 이래가지고 이 굴비를 임금한테 보냅니다. 원래는 그냥 조기였는데 이름을 자기가 붙여가지고 보내요. 이 굴비라는 의미가 굽히지, 굴이 굽힌다는 소리거든요. 굴곡진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굴피지 안일비 않겠다. 뭐 츤데레도 아니고 맛있는 건 보내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가면서 이제 인종한테 이 음식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임금님 진상품이 된 것이고 굴비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굴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런 굴비도 좋아하고 보리굴비 정말 좋아하는데 보리굴비는 이제 해풍에 말린 굴비를 또 이렇게 보리에다가 재가지고 그런 비린내를 잡고 바짝 말린 건데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찌는 거예요. 보리굴비는. 근데 그러면은 기름이 쫙쫙쫙 흐르면서 뭔가 그 꾸덕꾸덕하면서도 고소한 맛. 그 찬물에다가 말아가지고 굴비 한 점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아무튼 좀 굴비 매니아입니다, 저는. 어쨌든 굴비라는 이름이 이자겸이 유배 가가지고 먹어보고 맛있어서 왕한테 주면서 굽히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정신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유배 문화가 있었는지. 조선시대도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와서 결국 이런 유배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배살이, 귀양살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유배라는 게 조금 더 가혹했어요. 왜냐면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 나만 뚝 떨어져 딴 데로 이렇게 간다라는 건 되게 충격적인 그러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라는 건요, 사형 다음으로 큰 죄를 졌을 때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유배형은 이제 중국의 대명료를 바탕으로 제정이 됐는데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직이 있을 경우에는 의금부에서, 관직이 없을 경우에는 형조에서 이런 유배를 집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배형은 사실 법의 그런 근본 의미랑 다르게 원래는 종신형인데 이제 왕이 마음이 변한다던가 뭐 이렇게 뭐 서인 남인 막 이런 그 붕당과 또 관련해가지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시 유배지에서 불러들여서 관직으로 다시 이렇게 또 복귀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배는 여러분 셀프
셀프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보통 유배 모습을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그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머리를 일단 풀어 헤치고 저기로 끌고 가잖아요. 저도 저거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거 타는 건요,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만 타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를 가기 전에 나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옷도 풀어 헤치고 최대한 불쌍하게 난 준비가 다 됐어. 이제 이 나무로 된 수레만 오면 돼. 기다리면은 무슨 소리야, 네가 알아서 가야지. 유배는 지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유배는 셀프였고요. 본인의 돈으로 사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수레를 보내준다던가, 너 가는데 돈 많이 드는데 좀 교통비 줄게, 그런 거 전혀 없어. 말 같은 거 안 줘요. 걸어가. 사비로 본인 돈으로 말을 빌리던, 걸어가다 죽던 스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유배는 한양에서 무슨 흑산도 섬으로 가기도 했고요. 진짜 멀리 지방으로 보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또 유배를 가는 거를 또 이제 개이득으로 여겨가지고 유배가 아니라 거의 유람,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관직에 있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여행도 못 갔는데, 그래 유배길 가는 길에 친구들 다 만나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풍성한 음식에 기생 대접까지 받고 엄청난 접대를 받아가면서 막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막 그래가지고 술 퍼먹느라고 유배지에 늦게 온 케이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지체 높은 양반들이나 그렇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꾸어가지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 정말 그런 힘들게 유배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배를 가는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힘든 건 섬으로 가는 거죠. 절도 안치라고 하는데요. 뭐 강화도로도 이제 많은 그 왕족들이 강화도로 유배를 많이 갔었고, 그나마 가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배려해 준 거고, 그거 말고 막 진짜 진도, 제주도, 흑산도 이런 데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잔인했다라는 거. 왜냐면 거기로 가면 그냥 못 온다고 생각해야 돼.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배 타고 가야 되고 그런 육지 소식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악형이다 이래가지고 영조가 이런 너무 좀 흑산도 같은 그런 극변주로 유배 가는 거를 조금 금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영조는요, 사도세자 자기 아들한테만 되게 좀 까칠했지 의외로 이런 악형을 금지시켰던 왕이었어요. 반전 있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배는 이렇게 중형에 속하는데, 유배지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 이런 섬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섬 같은 데로 쫓겨난다고 생각해보면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런 데서 계속 살면서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독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배를 갔었던, 제주도로 유배 갔던 김정희는 자신의 그런 신세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평초에 이렇게 비유했다고 해요. 부평초가 그 연못의 개구리밥이거든요. 개구리밥은 물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살잖아요. 나는 부평초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유배지에서 이제 문학작품을 남겼던 김춘택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지렁이에, 흙 속에 땅속 지렁이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생활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유배 죄인들은 이제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원래는 유배지에 가면 이 유배인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보수주인이라는 게 있어야 됐습니다. 보수주인은 그 사람들의 집에 이제 쌀도 갖다 주고 잘 살고 있는지 챙기는 사람인데, 귀찮은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일도 못하고 양반인데 챙기는 것도 귀찮고, 보수주인 잘 만나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보수주인이 네 알아서 먹고 살아, 귀찮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나몰라를 하면 정말 진짜 이렇게 막 갑자기 뭐 떨어져. 죄송해요. 뭐야, 갑자기 동냥을 하기도 했고요. 깜짝 놀랐어. 진짜 날품팔이 일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청소하는 도구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깜짝이야. 자,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여러분, 유배는 혼자서만 가야 될까요, 반드시? 그건 아니었어요. 유배는요, 원래 자신의 아내,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자녀 다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유배지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마치 연좌제를 지는 것 같고 더 큰 벌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섬으로 갈 경우에는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보통은 가족이랑 같이 안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냥 종만 한 명 따라간다던가 이렇게 했지 가족과 같이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같이 가도 되긴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었어요. 이 목민심서를 보면 겸재원이라는 걸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약용은 유배인들이 너무 궁핍한 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폐단 그리고 고을에서도 유배인들을 되게 막 귀찮아하고 막 이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고을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겸재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한 기와집을 하나 사서 죄인 10명이 거기서 같이 살고 공동생활을 하고 같이 뭔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좀 불을 질러서 하는 농사, 그런 화속전이라고 하는데요. 화속전을 만들어서 해마다 이제 500냥씩을 덜어내가지고 이제 백성 가운데 뽑힌 관주에게 그 돈을 줘서 우리의 곡식을 좀 사달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비용을 대게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했고 실제로 정말 그런 아이디어를 행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매우 흡족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이런 공동생활, 약간 좀 여전론에서도 그렇고 조금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약용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역시 유배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은 다산 정약용이죠. 다산초당. 정약용은 다산으로 이제 가서 많은 또 문학작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다산초당에서 지은 문학작품만 해도 500여 권입니다. 목민심서, 그리고 흠음신서, 경세유표, 1표 2서라고 해서 다산의 그런 문학작품 유명하죠. 그러니까 다산은 이 정약용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책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지어서 유배만 간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수많은 책으로서 도움이 되는 책을 남긴다면 미래의 후손들은 나를 다시 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썼다고 해요. 실제로 그 책들이 정말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정말 브레인, 머리도 좋고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500권을 진짜 썼다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책을 쓰느라고 병이 끊이지를 않았대요. 막 진짜 이렇게 발바닥에 굳은 살 막 이렇게 다 베기고 온갖 병을 다 이겨가면서 끝까지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산은 처음에 강진으로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에는 포항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 포항 쪽이 예전에는 장기라고 불렀어요. 경상도 장기. 포항 쪽으로 처음에 갔었는데 정약용 집안과 관련 있는 황사영이라는 황사영이 죄송해요.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약용의 조카 사위입니다. 정약용 집안에 천주교와 관련된 신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황사영이 조카 사위인데 엄청나게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신유박해, 순조 때 신유박해 그런 억울함을 이제 하얀색 비단에다가 막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베이징에 있는 서양인 신부한테 몰래 전달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황사영의 백서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정약용이랑 정약전, 그의 형 정약전이랑 싹 다 유배 보냈어. 너네들도 천주교쟁이지 이러면서. 천주교에 아마 관심은 있었지만 정약용이 그렇게까지 천주교에 빠져있진 않았는데도 어쨌든 같이 연좌제다 해가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다시 포항에서 서울로 압송한 다음에 다시 강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초당에 가게 된 것도 원래 사이제에 있다가 보은산방에 갔다가 이양래 집에 갔다가 다산초당으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산으로 오게 됐다고 해요. 그래도 유배지에서도 막 슬퍼하고 그러지만 않고 거기서 끊임없이 학문을 닦아서 많은 책을 썼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또 그렇게 수많은 목민심서, 막 경세유표 이런 책을 썼지만 정약전은 또 이제 이런 걸 썼죠. 자산어보를 남겼죠. 자산어보는 너무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정약전은
물고기 덕후였어요. 물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물고기의 이름을 하나하나 흑산도에 있는 그런 해양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고요. 너무나 자세하게 그들의 산란기, 뭐 생활, 뭐 크기, 뭐 모양 다 체크하고 요리법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흑산도에 200년 전의 바다를 생생하게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양 그런 해양 생태 백과사전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정말 도움되는 그런 기록이 됐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책이라도 좀 남기고 막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귀향과 관련해서 생긴 또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대표적인 게 바로 모주예요. 모주. 제가 다음 주에 전주대학교 강의를 갈 때 또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이제 묵을 건데요. 전주 한옥마을 가면은 반드시 먹는 그 막걸리가 바로 모주입니다. 모주 드셔보셨나요? 모주는 원래 살살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먹는 거라고 하는데 맛이 약간 계피향도 나고요. 한약 맛이 나요. 쌍화탕? 쌍화탕 맛도 좀 나고 달달합니다. 그리고 도수가 되게 낮아요. 이 모주가 유배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모주의 고향은 전주가 아니라 제주도라고 해요. 그거는 누구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민목대비, 인목대비의 어머니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인목대비의 아버지는 죽여버리고 인목대비의 어머니는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유배지에서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섬이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팔아야겠다 이래서 정말 이제 인목대비가 어머니가 그 술을 막걸리 청주를 담고 나면 탁한 술 찌개미가 남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이제 술은요, 맑은 술은 청주라고 해서 양반들이 먹는 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를 거르고 남은 그 남은 걸로 만드는 게 막걸리고, 막걸리를 만들고도 남은 정말 찌꺼미, 술 찌개미라고 그래가지고 쌀 찌꺼기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땐 그거 막 드시고 많이 애기 때 취했다고 막 그러는데 먹고 살기 힘들 땐 쌀 찌개미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달달하고 술 맛이 나죠. 약간 술이 쑥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취하고 막 이랬었대요. 어쨌든 그런 술 찌개미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몸에 좋은 약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만든 게 모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는 대비의 모주다. 그러니까 그 인목대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다. 그래서 대비 모주 이렇게 부르다가 대비가 빠지고 모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고, 전주 지방에서는 아들이 맨날 술을 먹으니까 몸에 좋은 술을 만들려고 어머니가 이제 여기다가 점점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몸에 좋은 거. 우리 아들 먹을 술이니까. 그래서 한약재가 더 추가돼서 지금의 이런 한약 색깔의 모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주는요, 숙취에 효과가 있대요. 술인데 숙취용이야. 그래가지고 전주의 콩나물국밥이 되게 유명한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이거든요. 전주 콩나물국밥은 약간 오징어가 들어있어요. 아니면 오징어 젓갈을 같이 준다던가. 오징어 젓갈 여기다 넣어서 익혀 먹기도 하고 오징어가 들어있기도 하는데요. 뭐 계란도 깨서 넣고. 그럼 항상 모주랑 같이 먹어요. 이 콩나물국밥에 모주를 안 파는 데가 없어요. 모주를 약간 데펴주는 데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콩나물국밥과 모주가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약간 숙취가 있을 때 콩나물국밥이 숙취를 또 달래주면서 모주를 마시면 또 숙취가 가라앉아. 달아서 그래, 달아서. 달달하고 껄쩍지근한 그 한약재 맛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모주를 약주 그런 식으로 먹고 이제 전주 지방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됐습니다. 주로 모주는 처음 먹어본 사람이 먹고 막 집에 사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점점 유명해지고 도수도 되게 낮습니다. 모주도 유배 문화에서 나왔다라는 거.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컨텐츠 준비는 막 A4 용지 4장에 걸쳐서 되게 많이 준비를 했지만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최대한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배에 대한 이야기, 유배의 역사, 그리고 유배지에서 나왔던 음식 역사까지 제가 요즘 막 칼럼니스트 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 역사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조사 어디서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컬처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서 자료를 많이 따고 있는데요. 컬처링은요, 국가에서 만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저는 여기서 이번에는 통합검색을 이용해봤어요. 통합검색으로 유배, 내가 옛날에 검색한 게 남아있네. 유배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배 문화, 사료, 성취 및 업적. 여기서
여기서 막 모주 이런 거 알게 된 거예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여기서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논문을 쓰거나 숙제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컬처링 잘 이용하면은 여기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온천에 대한 역사도 있고요. 나중에 한번 저도 다뤄볼까 합니다. 한국 설화라던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컬처링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유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많이 코를 좀 중간에 먹었던 거랑 물을 막 마시느라 시끄럽게 했던 거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